21년 4월 소방지 기출문제를 암기법으로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한번 기출문제를 이미 풀어봤다는 가정하에 우리 기출 내용들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암기할 것인지 암기법에 집중해서 말해볼게요. 1번 가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고 시작됐고 이 강가나 바닷가에 머물면서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 그리고 조피수수 등의 잡곡을 생산했고 간석기를 사용했다. 신석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가락바퀴, 실 뽑는 도구죠. 그래서 가락바퀴를 사용하는 사람, 이게 신석기고요. 답은 2번이에요. 신석기 시대 스토리 연결해 볼게요. 처음 농사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한 곳에 정착을 해야겠죠. 그래서 정착 생활을 시작을 하고요. 근데 농사 짓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강가나 바닷가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착 생활을 하니까 매번 마주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게 생기고 그 이웃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돼요? 옷이라는 걸 입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그냥 연결을 하세요. 그래서 옷을 입기 시작해요. 신석기 때부터. 그러면서 직조 생활을 하더라. 그래서 옷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가 뭐예요? 뼈바늘과 가락바퀴예요. 뼈바늘은 말 그대로 바늘이고 가락바퀴는 실 뽑는 도구인데 이 가락바퀴에서 실 뽑는 도구만 연결하시면은 옷 만드는 데 쓰는 도구들 이거는 정착 생활 시작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해서 옷을 입기 시작한 신석기 도구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락바퀴가 실 뽑는 도구다. 연결하기 위해서 가락바퀴에서 가락, 우리 엿가락 이런 얘기하죠. 얇고 긴 거를 가락이라고 불러요. 국수가락. 국수가 얇고 길잖아요. 그걸 가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실도 얇고 길죠. 그래서 가락에서 실을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락바퀴 하면은 실 뽑는 도구 이렇게 연결하세요. 나머지 지문을 보면 계절제를 주관하는 천군, 비파형 동검을 보고 있는 군장. 천군과 군장은 천군은 제사장이고 이 군장은 정치 지배자예요. 그래서 재정분리사회, 이 삼안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부족을 지배하는 읍군과 삼로, 이거는 옥저와 동해의 정치 지배자 명칭이 읍군과 삼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초기 국가 얘기고 134는 이거는 청동기 이후에 지배 계급, 지배 피지배 관계가 나타나고 그 이후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청동기 시대 스토리 연결해 볼게요. 처음 벼농사라는 걸 시작해요. 신석기 땐 그냥 농사, 조피, 수수 같은 잡곡을 농사하고 벼농사가 처음 시작된 건 청동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근데 벼농사는 특징이 뭐냐면은 열량이 높고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먹고 남는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돼요. 벼농사를 시작하면서 남는 음식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고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급사회라는 게 생기는 거죠. 기출 지문에서 군장과 천군이 있었어요. 이거는 사만사회. 이 사만 초기 국가 중에 사만은 재정 분리의 사회거든요. 재정 분리라는 게 제사와 정치를 분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군장은 정치 지배자고 천군은 제사장이에요. 하늘의 제사 지내는. 그래서 정치 지배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 따로 있는 이거는 사만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우기 위해서 재정분리사회라는 얘기는 정치 지배자가 제사, 의례를 주관하지 않고 별도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별도로 있더라. 이걸 재정분리사회라고 그러고 왜 사만 초기 국가 중에서 사만은 재정분리사회였냐? 이걸 생각해보면 사만은 남쪽에 있잖아요. 따뜻한 기후라서 벼농사가 발달을 해요. 벼농사는 뭐가 중요해요? 비가 중요하죠. 그래서 비가 중요해. 비가 제때 잘 내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 비 내려달라는 기우제를 지내는 제사장을 정치 지배자 외에 별도로 이 하늘의 제사만 지내는 제사장을 별도로 두더라. 그러면서 사만은 재정분리사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천군과 군장 중에서 천군은 제사장, 군장은 정치 지배자다. 이걸 알기 위해선 천군에서 천을 하늘천 생각하시면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고 그랬죠.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천이 있으니까 이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을 뜻하는구나. 군장은 군대의 짱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치 지배자, 군대를 당연히 갖고 있어야지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군장은 군대의 짱이고 군대의 짱이 정치를 지배하게 되더라. 지문에서 읍군과 삼로라는 게 나왔어요. 읍군과 삼로는 옥저와 동해에서 군장, 정치 지배자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옥저와 동해는 읍군과 삼로라는 정치 지배자가 다스렸는데 초기 국가마다 좀 정치 지배자 호칭이 다르기 때문에 읍군과 삼로 이러면 이거는 옥저와 동해의 정치 지배자 명칭이지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옥저와 동해의 특징이 뭐냐면은 고구려와 좀 인접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움 잘하는 고구려가 맨날 약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저와 동해는 고구려가 약탈해서 더 이상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군장 국가 단계에 머무릅니다. 국가 단계를 보면은 군장 단계, 그 다음에 연맹 국가로 커지고 연맹 국가가 더 발전하면 고대 국가가 되는데
이 군장국가 단계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군장국가의 특징이 굉장히 소규모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연맹왕국 그 다음에 고대국가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고 고구려 때문에 그냥 군장국가에 머무른 나라가 바로 옥저와 동해예요. 그래서 읍군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읍군을 이 정치 지배자 군장이 다스리는 지역이 읍이나 군 정도다. 우리 시골에 읍이나 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군장 정치 지배자가 다스리는 지역이 읍이나 군 정도다. 굉장히 소규모란 얘기죠. 다스리는 지역이. 그래서 읍이나 군 정도밖에 안 돼? 아 그럼 이건 소규모? 그래서 소규모 나라는 군장국가, 군장국가에 머무른 나라는 옥저와 동해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읍군을 보고 읍이나 군 정도의 국가, 소규모 국가니까 옥저와 동해. 그리고 삼로도 마찬가지예요. 읍군과 삼로에서 삼로를 세 개의 도로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군장이 지배하는 국가의 총 길이가 3로, 3개의 도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이거 소규모 국가? 소규모 국가는 군장 국가고 군장 국가에서 머무른 건 고구려의 침략을 받은 옥저와 동해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2번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여자의 나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이거 어린 여자를 데려오는 거니까 민며느리제예요. 그래서 민며느리제를 시행한 나라는 옥저고 옥저에 해당되는 건 4번 시체를 감회장했다. 뼈만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큰 나무 덧널에 넣었다. 4번이에요. 옥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 암기법으로 해볼게요. 옥저의 특징 우리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묘, 세골제라고 하죠. 이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되고 민며느리제는 뭐냐면은 어렸을 때 며느리 데려와서 키우는 걸 민며느리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며느리에서 민며느리가 민머리는 쪽지지 않은 그러니까 성인이 아닌 어렸을 때 쪽을 지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민머리일 때 데려온 며느리를 민며느리라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데려온 며느리. 그래서 그걸 민며느리제라고 그러고 가족 공동묘는 가족이 사망하면 처음엔 그냥 대충 매장을 해놔요. 그랬다가 시체, 살이 썩고 그러면은 그 뼈만 다시 추려내요. 그래서 뼈를 추려서 거기에 막 살 같은 게 막 썩어서 부패해서 좀 지저분하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뼈를 추린다는 얘기가 뼈를 한번 씻어낸다는 얘기예요. 딱 부패되고 나면은 뼈만 딱 씻어내서 그거를 가족 공동 무덤인 목각에 안치를 한다. 그래서 이걸 가족 공동묘라고 하고 가족 공동묘에 뼈를 안치하기 전에 시체를 감회장했다가 그 시체가 썩으면은 그 썩은 걸 깨끗하게 씻어낸다. 그래서 가족 공동묘를 세골제라고도 합니다. 세골이 뼈를 씻는다. 가족 공동묘에 뼈를 안치하기 전에 뼈를 한번 씻어서 추려내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족 공동묘를 세골장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옥저에서는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묘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외우기 위해서 제가 옥저의 특징을 저는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옥저를 옥에 있죠. 이거의 줄임말로 옥저, 감옥, 옥에 있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스토리가 아들이 어느 날 계속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걱정하죠. 그러다 어떻게 아주 어렵게 아들이랑 통화가 됐어요. 엄마가 바로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어디야? 도대체 어디야? 막 이러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옥에 있죠. 그냥 감옥에 있다는 얘기야, 아들이. 그래서 연락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옥저를 옥에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옥에 있죠 가지고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묘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게요. 아들이 지금 옥에 있죠.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들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며느리를 한 명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 큰 여자는 남편이 옥에 있다면 결혼을 올까요? 전혀 안 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며느리, 굉장히 어린 며느리를 데려온 거예요. 얘는 세상 물정 모르니까 남편이 옥에 있어도 그냥 데려올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엄마는 아들 옥바라지를 위해서 세상 물정 모르는 민며느리, 아주 어린 며느리를 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들 옥바라지를 하면서 엄마랑 아들이랑 며느리랑 셋 다 고생을 하면서 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진 거예요. 그 아들 옥바라지를 하면서. 그래서 이 셋 다 같은 무덤, 가족 공동묘에 같이 묻히게 되더라.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하시면 옥저에서 옥에 있죠. 아들이 옥에 있으니까 어린 며느리를 데려오고 그렇게 아들 옥바라지를 하면서 며느리와 엄마와 아들이 관계가 끈끈해지니까 죽어서도 같이 묻히는 가족 공동묘에 같이 묻히더라. 그럼 옥저에서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묘 연결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질문 볼게요. 농경과 관련해서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제천 행사의 명칭도 다 다른데 이 고구려는 제천 행사를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궁, 반어피, 과하마 등의 특산물이 난 곳은 동예고요. 그리고 대가들이 호칭해 말, 소, 돼지, 개 등의 가축 이름을 붙인 거는 부여예요. 하나씩 암기법으로 해보면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동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초기 국가 할 때 국가마다 각 나라마다의 특징을 어떤 부여해요. 그 특징을 가지고 암기해야 될 사항을 연결을 하거든요. 고구려는 워낙 싸움 잘하는 나라죠. 중국 만주지방까지 다 먹은. 그래서 고구려를 싸움 잘하는 싸움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동맹이라는 게 뭐냐면은 동맹. 전쟁을 할 때 만약에 세 나라, 삼국지에서 세 나라가 싸움을 해.
그러면 전쟁할 때 전세를 파악을 해서 이기려면은 전략적 동맹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위나라가 오나라랑 힘을 합쳐서 총나라를 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승전을 위해서는 전략적 동맹이 중요해요. 그래서 동맹이란 말에서 전쟁을 이기기 위한 전략적 동맹, 이걸 연상을 하시면 싸움 잘하는 나라 고구려의 특징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맹에서 고구려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동맹을 전쟁에서의 승전을 하려면 동맹, 전략적 동맹을 잘 맺어야겠죠.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인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동맹을 연상하시고 전략적 동맹은 싸움을 잘하는 고구려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 밖에 고구려 특징을 보면 뭐 대릴사회제, 동맹, 부경, 국동대열 이런 게 다 초기국가 고구려의 특징이에요. 이것도 싸움을 잘하는 나라 고구려랑 연결을 시키면은 대릴사위제는 원래 사위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사위를 데려와서 이 외가 여자 집에서 사는 걸 대릴사위제라고 하죠. 근데 대릴사위를 때릴사위라고 발음이 비슷하죠. 대릴사위, 때릴사위. 그래서 맞지 않고 때린다는 얘기예요. 때린다? 그럼 이건 싸움 잘하는 고구려? 이런 식으로. 국동대열은 국가 동쪽에 있는 큰 구멍이에요. 대혈이 큰 혈이 구멍혈이에요. 그래서 국가 동쪽에 있는 큰 구멍이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는 그냥 국동대열 크게 피네? 크게 피를 본다고? 이거는 싸움 잘하는 고구려나 상대를 크게 피를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싸움 잘하는 고구려. 그래서 국동대열도 고구려의 특징이다. 부경은 뭐예요? 약탈창고예요. 약탈창고. 약탈창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지 그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약탈창고라는 걸 가지려면은 전쟁에서 많이 이겨야 되고 그거는 싸움신, 전쟁의 신, 고구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부여의 특징 중에는 동물과 연관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한반도 남쪽은 따뜻하니까 벼농사를 주로 하고요. 북쪽 고구려나 부여는 목축, 동물을 키웠어요. 근데 고구려는 아무래도 산이 많아요. 북한에 위치해 있으니까. 반면에 부여는 만주니까 만주벌판. 그래서 평야가 많아요. 그럼 아무래도 평야가 많은 부여가 목축에 더 적당하겠죠. 동물을 키우기에. 그래서 목축이 발달을 해요. 부여가. 그러다 보니까 동물과 연관된 이 부여의 특징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여는 오부족 연맹체로 돼 있어. 어떻게 오부족 연맹체예요? 가운데 왕이 있고 동서남북에 사출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출도의 그 네 개의 부족 명칭이 뭐냐면은 마가, 우가, 구가, 저가예요. 말부족, 소부족, 개부족, 돼지부족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물 이런 명칭이 나온다. 그럼 동물과 동물 특징이 많은 게 바로 부여라고 그랬죠. 동물과 연관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출도에서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런 동물이 나오면 이거는 부여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출도 네 지역이 네 부족이 다스리는 지역인데 이 네 부족이 바로 다 동물이에요. 말, 소, 개, 돼지. 그럼 동물이니까 사출도 하면 부여. 부여에서는 우제전법이라는 게 시행됐어요. 그래서 이 우제전법이 뭐냐면은 전쟁할 때 제천 의식을 행하고 소를 죽여서 굽으로 길 흉을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제가 소우의 굽이 구제역 할 때 제에서 발굽제예요. 그래서 소의 발굽 이런 얘기예요. 소의 굽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걸 우제전법이라고 그러고 소? 동물이네. 동물은 부여. 이렇게 해서 우제전법은 부여에서 행해진 부여의 특징이다. 이런 식으로. 부여의 특징 중에 또 왕권이 미약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에서 지면은 왕을 그냥 바로 갈아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동물과 연관을 한번 시켜볼게요. 왕의 전후좌우 동서남북에는 사출도 4개의 부족이 마가, 우가, 구가, 구가 그래서 4개의 동물 부족이 왕을 동서남북에서 감싸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중앙에 왕이 전쟁에서 그럼 전후좌우 이 동서남북에 있는 동물 부족이 그냥 물어 뜯어버리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어떤 동물의 세계의 느낌이죠. 그래서 왕이 중앙에 있는 왕이 지면은 바로 동서남북에 있는 동물 부족 등이 그냥 물어 뜯어버리더라. 그래서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를 연상하셔서 동물적이야. 그러면 동물과 연관 있는 부여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동해의 특산물에는 단공, 과하마, 반어피 이런 게 있어요. 옥저와 동해 중에서 옥저에서는 소금이나 해산물 이게 자라고 많고 동해에서는 단공, 과하마, 반어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단공, 과하마, 반어피가 동해에서 나왔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일단 단궁은 궁이 활이란 얘기죠. 그래서 활이에요. 과하마는 뒤에 마니까 말인데 작은 말이에요. 반어피는 바다 표본 가죽인데 이게 갑옷 만들 때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단궁, 과하마, 반어피 다 전쟁 물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고구려 인근에 위치한 옥저와 동해는 고구려 침략으로 군장국가 단계에 머물렀다. 더 성장하지 못했다. 그래서 동해와 옥저는 고구려 꼬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고구려가 워낙 전쟁을 많이 하니까 전쟁 물자가 필요한 거예요. 활, 말, 갑옷. 그래서 단궁, 과하마, 반어피 이런 게 필요했어요. 고구려가 전쟁 물자가 필요한데
꼬붕의 나라 두 개가 있었죠. 동해와 옥저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동해와 옥저 중에서 어디에다가 이 전쟁 물자를 만들라고 명령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동해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동해는 강원도에 위치해 있거든요. 강원도 산이 많죠. 그래서 산으로 사방이 막혀 있는 곳이에요. 동해는. 그렇게 특징을 부여를 할게요. 그래서 동해는 강원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동해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할 게 없어. 동해는 산으로 있었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동해는 어떻게 하냐면 누가 명령만 내리면은 동예 동시에 예스 하고 그냥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동예는 그냥 누가 명령만 하면 그냥 동시에 예스 하고 그냥 바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전쟁 물자 필요한데 옥저와 동해 중에서 어디다 부탁을 했겠어요? 어디다 명령을 했겠어요? 당연히 그냥 시키면 바로 동시에 예스하는 동해에다가 전쟁 물자를 만들어라. 그래서 단궁, 과하마, 반어피 이 전쟁 물자들을 만든 나라는 동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외우세요. 그리고 옥저의 특산물은 소금과 해산물이라고 그랬죠. 원래 옥저나 동해나 다 동해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를 근처에 두고 있는데 이 동해는 산이 많다고 그랬죠. 산이 많아갖고 사방이 막혀있기 때문에 바닷가까지 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 해산물, 소금이나 해산물, 바다에서 뭔가를 얻어내기가 힘든 거야. 동해는. 왜? 사방이 산으로 막혀있으니까. 그래서 바다에 접해있는 옥저가 바닷가에서 소금과 어물 이런 거를 생산해서 고구려에 바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밖에 이 동해의 특징이 사방이 막혔다고 그랬잖아요. 산으로. 이 특징을 가지고 동해에 대해서 외워야 되는 다른 특징들도 외워볼게요. 제천 행사를 나라마다 명칭이 다른데 동해는 무천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무천을 춤출 무의 하늘천. 하늘을 향해 춤을 추더라. 동해는 뭐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사방이 막혔다고 그랬죠. 그럼 뚫려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전후좌우, 동서남북 다 산으로 막혀 있고 하늘만 열려 있어. 그러니까 춤을 어디를 향해서 춰요? 하늘을 향해서 춘다. 그래서 무천, 하늘을 향해 춤을 춘다. 그럼 사방이 막힌 동해가 하늘을 향해 춤을 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천에서 이건 동해의 제천 행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족외혼이라는 것도 동해의 특징이에요. 사방이 막혔다고 그랬죠. 동해는. 그러니까 폐쇄적인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폐쇄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가족이야. 가족이랑 결혼할 수 없죠. 그래서 결혼은 족 외에서 자기네 종족 밖에서 데려오더라. 그래서 조계우는 사방이 막힌 동해는 모두가 다 가족이다 보니까 결혼은 족 외에서 데려오더라. 그래서 조계우는 동해의 특징이다. 동해에는 책화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거는 각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동해는 사방이 막혀서 폐쇄적인 생활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외부인 침입을 불어요. 외부인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도 외부로 나가지 않고 그래서 각 부족의 영역 침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침입하면 벌을 내리고 이런 걸 이제 책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해에서는 철자형, 여차형 집터가 현대사회에 발견이 된 거예요. 동해시대 그 옛날 초기 국가에 있던 철자형, 여차형 집터가 발견된 것도 바로 동해의 특징이다. 그래서 동해는 산으로 사방이 막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개발이 상대적으로 미진해요. 생각해보시면 강원도가 산이 많고 가장 개발이 미진하죠. 그러니까 강원도는 과거 초기 국가에 있었던 그 집터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형, 철자형 초기 국가 시대의 집터가 발견됐다 하면 어디 나라예요? 동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사방이 강원도 사방이 막혀갖고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만약에 강남이었어 봐요. 이미 다 개발돼갖고 이런 집터 같은 게 남아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사방이 막혀있는 강원도는 개발이 미진해서 이 옛날 때 있던 철자형, 여자형 집터가 이 현대사회에 발견이 됐더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3번 밑줄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이 왕은 신라를 외구로부터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병사 5만을 보냈다. 이 유명한 지문이고 이거 이제 광개토대왕에 대한 얘기고 광개토대왕의 업적으로 답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죠. 광개토대왕이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영락의 뜻을 영원히 락, 즐겁다. 영원히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쟁의 나라 고구려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가 가장 즐거워요. 사람들이. 근데 광개토대왕은 뭐였어요? 전쟁의 신이었죠. 땅 따먹기의 왕. 그러니까 계속 이기는 거예요. 싸움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이기니까 영원히 계속 즐거운 거죠. 그래서 영락, 영원히 즐겁다. 영원히 즐거운 이유는 광개토대왕이 계속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연호를 영락, 영원히 즐겁다. 이렇게 해서 광개토대왕과 영락을 연결하시면 돼요. 나머지 지문 보면 태학을 설립한 왕은 수수림왕이고요. 대가야를 정복한 왕은 진흥왕이고요. 관산성에서 전사한 왕은 백제성왕이에요. 수수림왕이 태학을 설립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일단 이 태학은 소수의 귀족자제만 입학을 하는 곳이고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게요. 태학에서 퇴학을 연상할게요. 퇴학. 너 퇴학, 너 퇴학. 이 퇴학 가면은 퇴학이 남발하는 거예요. 퇴학에서 퇴학을 연상하셔서 퇴학을 남발해. 그럼 어떻게 돼요? 퇴학 안 당하는 학생은 굉장히 소수겠죠.
그래서 퇴학이 남발하다 보니까 소수만 생존하는 거예요. 퇴학을 안 당한 소수만 남아있더라. 그래서 소수만 남아있다 보니 소수리망이더라.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퇴학에서 퇴학은 퇴학이 남발해. 그래서 학생들이 소수만 남아있어. 소수만 남아있어서 소수리망이 퇴학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연결하시고 대가야 정복은 진흥왕, 금강가야 정복은 버풍왕. 버풍왕과 진흥왕 영업적들 두 개 비교해서 외우면 이건 쉽게 외워집니다. 그리고 성왕이 관산성에서 전사한 거, 이거는 스토리가 이렇게 되죠. 성왕과 진흥왕이 나지 동맹을 체결하고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점령을 해요. 그래서 원래 백제가 갖기로 했는데 진흥왕이 그대로 뒤통수를 때리죠. 그러면서 진흥왕이 그냥 한강을 점령해 버려요. 성왕 완전 빡돌겠죠. 그래서 절치부심해서 관산성에서 진흥왕과 한판 대결을 벌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성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관산성 전투를 관에 들어간 산성을 살아있는 성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살아있는 성왕이 관으로 들어간 게 바로 관산성 전투예요. 그래서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패했다. 산성을 살아있는 성왕이 관으로 들어간 전투가 바로 관산성 전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4번 다음을 실시한 왕의 업적은, 이렇게 해서 보면 흠돌, 김흠돌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노급을 없애고, 이거 신문왕의 업적이죠. 그래서 신문왕의 업적을 보면 국학을 설치하여 관료를 양성했다. 2번이 답이에요. 우리는 신문왕에서 김흠돌의 난이랑 노급을 폐지했다랑 국학을 세웠다. 이거 연결해야겠죠. 그래서 신문왕을 말 그대로 신문을 새로운 신의 학문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학문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새로운 학문에 능한 지식인. 그래서 신문왕은 좀 새로운 이름이 신문이니까 새로운 학문이니까 새로운 학문에 능한 지식인, 이런 식으로 특징을 부여를 할게요. 그리고 김흠돌은 귀족이에요.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었거든요. 그래서 김흠돌은 귀족이었는데 흠이 있다면 흠돌이니까 흠이 있다면 돌머리야. 그래서 태생은 귀족인데 흠이 있다면 돌머리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 돌머리인 게 콤플렉스예요. 근데 사위 보니까 신문왕이야. 새로운 학문에 굉장히 능해. 게다가 신문, 이 뉴스페이퍼를 맨날 끼고 사는 거예요. 신문왕이. 엄청 띠껍겠죠. 이 돌머리 김흠돌이 보기에는 신문왕이 새로운 학문에 능해. 신문, 뉴스페이퍼도 맨날 끼고 살아. 이런 지식인 신문왕이 띠꺼워갖고 그냥 김흠돌이 난을 일으켰다. 흠이 있다면 돌머리였던 김흠돌이 새로운 학문에 능하고 신문을 끼고 살았던 신문왕이 띠꺼워서 난을 일으켰다. 그래서 김흠돌의 난은 신문왕 때 있었지. 이렇게 외우시고요. 신문왕은 이 김홈들의 난을 진압을 하면서 이걸 계기로 귀족들을 샥 숙청을 시켜버리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난 못 일으키게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합니다. 노급이 있으면 귀족의 힘이 점점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급을 폐지하더라. 이 새 왕조를 개창하면 혼란한 시기를 겪고 그걸 정비하는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신라 때는 신문왕이 김흠돌의 난을 계기로 그걸 싹 정비하고, 고려시대에는 광종이 호족의 힘을 싹 없애죠.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태종, 이방원이 싹 정리를 하죠. 이런 식으로 개국하고 난 다음에 혼란한 시기를 진압하는 왕들이 있는데 통일신라는 신문왕, 고려는 광종, 조선은 태종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또 신문왕의 업적 중에 국학을 세웠다. 이것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신문왕의 신문을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학문이라고 그랬죠. 근데 새로운 학문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학교가 있어야지 새로운 학문이 더 발전하죠. 그래서 신문왕, 새로운 학문에 능했던 신문왕은 이 신문, 새로운 학문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학을 설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통일신라가 국학이고 발해는 주자감이고 고려는 국자감이에요. 그래서 이거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북국 시대라고 그러죠. 통일신라와 발해를 남북국 시대라고 그러고, 그 남북국 시대를 지나면은 고려예요. 그래서 남북국 시대의 학교를 보면 통일신라는 국학, 발해는 주자감이에요. 그래서 이 남북국 시대의 국학과 주자감을 합친 게 바로 통일신라의 국, 발해 주자감의 자감을 합친 게 국자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국자감에서 통일신라는 국학, 발해는 주자감, 요걸 합쳤다. 이러면은 각 나라마다 학교 명칭이 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다른 지문 보면 삼국통일을 일으켰다. 문무왕이죠. 한강을 차지하고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웠다. 진흥왕 순수비, 보통 우리 이렇게 외우니까 진흥왕이죠.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왕의 호칭을 사용하였다. 지증왕이에요. 지증왕에 대한 배경 지식으로 저는 지증왕을 지인자 증말 큰 왕, 지인자 증말 큰 왕. 그래서 지증왕은 다 컸대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거기 남자의 어떤 중요 부위도 크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넘버원 45cm였다 막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야사겠지만 하여튼 지증왕이 그렇게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지인자 증말 큰 왕이에요. 요 특징을 가지고 지증왕의 업적 싹 저는 암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업적 중에 왕의 칭호를 마리간에서 왕으로 바꿨고 국호를 신라로 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보통 지증왕이 진짜 큰 왕이라고 그랬죠. 근데 크면 보통 왕을 붙여요. 거기다 뭐 왕뚜껑 하면 뚜껑이 크면 왕뚜껑 이러죠. 그걸 생각하셔서 왕, 뭐 지증왕 크니까 왕. 그래서 아,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아, 그건 진짜 큰 왕, 지증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했는데 신라를 신나 비슷하죠. 그래서 지증왕이 엄청 다 크다고 그랬죠. 크면 어떻게 했어요? 남자가 막 크면 막 신나겠죠. 그래서 지증왕은 크니까 아, 신나 이렇게 해서 신라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도 지증왕이더라. 이 밖에도 무수히 많은 지증왕의 업적을 이 크다는 걸 가지고 다 연결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제 영상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5번 밑줄 친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광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 광종의 정책을 찾아보면은 과거제를 실시했다. 이게 3번이 답이에요. 광종의 특징하면은 호족을 무자비하게 쳐내면서 왕권을 강화한 왕이죠. 그래서 그 왕권 강화책으로 과거제를 시행을 해요. 왜냐? 이 관료를 그전에는 등용하는데 호족의 입김이 엄청나게 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족의 입김 작용하니까 관료들도 다 호족 편인 거잖아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호족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실시해서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면 호족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앉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과거제를 실시해서 실력으로 관료를 등용했다.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광종이 과거제를 시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광종의 업적 중에 광광광광으로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호를 사용했는데 광덕이에요. 광종이니까 광덕. 글자가 같죠? 그리고 과거제. 이것도 광종과 과거제. 비슷하죠? 그리고 관복을 제정을 해요. 그래서 관복 제정 광종. 그리고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이거를 만들거든요. 이것도 관촉사니까 광종. 광광광광. 광과 비슷한 음은 4개. 연호 광덕, 과거제 시행, 관복 제정,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만들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지문 보면 정방을 폐지했다. 공민왕이 완전히 폐지하고 그 전에 충상왕도 폐지했다. 다시 살아났다. 공민왕이 또 폐지합니다. 양형고를 설치했다. 이건 예종의 업적이고요. 서경천도를 추진했다. 이거는 정종의 업적이에요. 정방을 폐지한 왕은 처음에는 충선왕이 폐지했다. 다시 살아나서 공민왕이 완전히 폐지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민왕이 정방 폐지한 걸 외우기 위해서는 충을 떼어버린 첫 번째 왕이죠. 그래서 앞서의 잔재, 원의 잔재 같은 걸 다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민왕 때는 앞선 잔재가 뭐가 있었냐면은 원 간섭기 앞에는 무신직권기가 있었죠. 그래서 무신직권기의 잔재인 정방 없애버리고 원의 잔재인 정동행성, 이문소 둘 다 폐지해버려요. 다 정으로 시작하죠. 정방과 정동행성. 그래서 공민왕이 봤을 때 앞선 시기의 잔재들, 무신직권기의 잔재, 정방 없애고 원의 잔재, 정동행성, 이문소를 다 폐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충선왕도 정방을 폐지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충선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충선왕의 특징은 정말 제대로 된 원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원나라를 좋아했냐면은 이 고려왕 하려면 고려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원나라에서 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고려 왕의 자리를 충수광한테 넘겨주고 그냥 원나라 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원나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완전 원나라 사람이에요. 공민왕이랑은 완전 반대죠. 공민왕은 이 충을 떼어버린 원의 잔재를 없애버리려고 한 왕이고, 충선왕은 완전 원나라빠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원나라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원나라의 앞선 시기인 무신직권기의 잔재를 없애야겠죠. 그래서 정방을 폐지하려고 했다. 그래서 정방 폐지한 왕이 2명인데 한 명은 완전 원나라 사람인 충선왕, 또 한 명은 완전 원나라의 잔재를 벗어나려고 했던 공민왕.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양형고는 예종 때 만든 관학진흥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현을 기를 양, 어질현, 어진애를 기르기 위한 장학재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관학진흥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숙종이 처음 관학진흥책을 시작은 했어요. 그래서 관학진흥책의 포문만 열어서, 뭘로 포문을 열었냐? 서적포를 만들어서 관학진흥책의 포문만 열었어요. 그래서 딸랑 한 개예요, 숙종은. 그리고 예종의 특징은 뭐였어요? 아버지, 숙종이 시키는 건 예 하면서 열심히 아버지의 정책을 이어받은 왕이죠. 그래서 예종의 특징은 아버지, 숙종의 정책을 예 이러면서 엄청 열심히 뒤따라서 이어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숙종이 관학진흥책의 포문만 열었어요. 서적포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관학진흥책을 확대하면서 칠제, 양형고, 청형각, 보문각 설치 등등 다양한 관학진흥책을 펴니다. 그래서 관학진흥책 하면은 숙종은 서적포를 통해서 포문만 열고 그 숙종의 정책을 예하면서 열심히, 아버지 숙종의 정책을 예하면서 열심히 따랐던 예종은 관학진흥책을 여러 개로 확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양형고도 당연히 예종의 업적이 되겠죠. 고려 3대 왕 정종이 서경천도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 정종이 어떤 상황이었냐? 태조 왕건이 죽고 그 다음에 해종, 그 다음에 정종인데 이 2명의 왕은 이 당시에
호족의 등살이 너무 강해가지고 해종도 죽고, 그 다음에 정종이 다시 권력을 잡았는데 정종도 불안한 거, 호족들의 힘이 너무 세니까 이거 나도 죽을 것 같아, 해종처럼.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정종이 같이 손잡고 있는 사람이 서경 호족인 왕식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뒷배예요. 서경 호족이 뒷배인 거야. 그러니까 정종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살려면은 이 서경으로 가야겠다. 왜? 자기의 뒤를 봐주는 왕식념이라는 사람이 서경 호족이었으니까 난 서경 가야 산다. 이 생각이 들어서 서경천도 계획을 세웠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정종도 그만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이 된 광종이 앞선 해종, 정종, 호족들 등살에 그냥 죽는 거 보고 광종이 안 되겠다. 그러면서 호족들을 무지하게 죽이면서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조선에도 조선 정종이 있어요. 조선 정종이 뭐냐면은 태종 이방원의 형이고, 이방원이 자기가 바로 왕은 안 되고 형한테 잠깐 왕을 양보하잖아요. 그 왕이 바로 정종이에요. 그래서 정종은 조선의 2대 왕이고, 그러니까 정종은 어떻게 왕이 됐냐면은 태종 이방원이 자기 배다른 동생을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바로 왕 되기 뭐하니까 형 정종을 왕에 앉혔어요. 그러니까 정종이 딱 왕에 앉히려고 보니까 자기 배다른 동생이 죽은 이 한양에는 도저히 있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개경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의 정종이나 조선의 정종이나 수도를 좀 더 북으로 옮기려고 했다. 고려 정종은 서경으로 가려고 했고, 이 조선시대 정종은 개경으로 한양을 천도를 했다. 6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화세 나오고 천견충이군 나오고 국호를 대휘, 연호를 청계. 이게 묘청의 난이죠. 그래서 묘청의 난에 해당하는 것은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게 진압당했죠. 그래서 이건 좀 쉽습니다. 이자겸이 척준경을 끌어들여서 난을 일으켰다. 이자겸의 난이고, 정중부 이의방 무신 등이 정권을 장악했다. 무신정변이에요. 그리고 최후는 교정동관 외에 정방과 삼별초를 설치를 했죠.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는 강감찬이 전쟁을 이긴 거죠. 이게 바로 귀주대첩이고, 거란의 3차 침입대죠. 그래서 현종 때예요. 고려 현종 때. 윤관이 새로운 부대를 창설했는데 별무반이라고 하고, 요 별무반을 창설한 건 고려 숙종 때예요. 그래서 이 숙종, 여기 위에 현종,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르면 돼요.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 구성을 설치했다. 이 여진을 몰아낼 수 있었던 게 숙종 때 별무반을 만들고, 숙종의 아들이 예종이죠. 예종은 아버지 정책을 하면서 뒤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별무반을 만드니까 그 별무반 군대를 가지고 여진족을 몰아낸 거예요.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 구성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숙종보다 더 뒤죠. 그리고 공을 세운 신하에게 역분전을 지급했다. 역분전, 맡은 역할에 따라서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를 새로 세우고, 태조 왕건 때예요. 왕건이 새로 왕조를 개창을 하고 사람들의 개국공신들에게 맡은 역할에 따라서 땅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태조 왕건 때니까 아니죠. 그리고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이르는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요게 답입니다. 3번이. 그리고 친원적 성향이 강한 권문세족이 지배 세력으로 등장했다. 이거는 원 간섭기죠. 거란 침입 스토리를 볼게요. 거란 1차 침입은 성종 때예요. 서희가 말빨로 그냥 돌려보내죠. 전쟁이 없었어요. 성종 때는. 네, 거란 2차 침입 때는 현종 때고, 이때는 실제로 싸움을 해서 수도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려에게. 그리고 거란 3차 침입 때는 다행히 현종 때였는데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승리를 하면서 거란을 몰아내죠. 그래서 이 지방제도 개편을 보면 성종 때 12목을 설치를 했는데, 이거를 현종 때 사도호부 8목으로 개편을 해요. 그러니까 12목, 12인데 그 중에서 8개로 줄이고 대신에 4개를 사도호부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군사 중심지예요. 도호부가. 그래서 군사적 성격을 강화했다. 왜 그러면 성종 때에 비해서 현종 때 군사적 성격을 강화했냐? 그거는 거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종 때 뭐였어요? 거란과 피 터지게 싸웠죠. 2차, 3차는 피 터지게 진짜 전쟁을 했어요. 성종 때는 말빨로 보냈지만. 그래서 현종 때 거란이랑 피 터지게 싸우고 난 다음에 지방제도에다 좀 군사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12목 대신에 사도호부, 군사중심지에 설치한 거예요. 사도호부는. 사도호부 8목으로 개편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란 침입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현종 때 수도 개경에다가 나성을 축조를 했어요. 그리고 고려왕의 순서를 아셔야 되는데, 고려왕 순서가 이렇게 돼요. 태해정 광경, 태해정이 본 광경 뭐냐? 성목이는 현재 떡대 정말 좋은 문숙의 애인이다. 그래서 태해정 광경, 성목이는 현재 떡정 문숙의 애인이다. 그래서 현종 다음에 덕종, 정종이 있고, 그 다음에 문종, 숙종, 예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종 때 개경 수도에다가 나성을 축조했죠. 근데 이제 그걸로도 모자르니까 현종 다음에 덕종과 정종이 있는데, 천리장성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덕종 때 천리장성을 착공을 하고, 정종 때 천리장성을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려 왕 순서를 보면 현종 때 거란과 피 터지게 싸우고 난 다음에 현종 때 수도에
개경에 나성을 축조를 하고요. 이걸로도 불안하니까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굉장히 긴 천리장성을 현종 다음에 덕종과 정종 때 완공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 번 우리 연개소문, 고구려 때 연개소문도 천리장성을 축조를 해요. 근데 이 고려 때 천리장성은 우리 한반도 내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고요. 이 연개소문, 고구려는 뭐였어요? 만주 지방을 다 점령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구려 연개소문이 세운 천리장성은 부여성에서 비사성으로 이거는 중국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같은 천리장성이지만 위치는 다르더라. 숙종 때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별무반이 어떻게 다 숙종 때 편성이 됐을까? 이걸 외우기 위해서 암기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숙종 때 원래 여진족이 변변치 않았거든요. 완전 뭐 찐따였어요. 그 전까지 그냥 부족별로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는데 이게 얘네들이 힘을 합친 거야. 그러면서 숙종 때가 되니까 여진족이 쑥 성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이제 쪼렙이었는데 숙종 때 쑥 성장하니까 얘들이 만만치 않은데? 그러면서 여진족을 막기 위한 별무반을 편성을 했다. 별무반 편성이 숙종 때 된 이유는 여진족이 쑥 성장을 하니까 숙종 때 여진족이 쑥 성장을 하니까 별무반을 편성을 했다. 그리고 예종은 아버지 정책에 예하고 아버지 정책을 잘 따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별무반을 만들고 이걸 활용을 해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가에 들어갈 기관으로 만든 것은 가난한 백성을 진료하고 의탁할 곳이 없는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 개경에 뭘 설치했다? 답은 동서대비원이고요. 일단 뒤에 창이 붙으면 창고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의창이나 흑창은 어려울 때 뭔가를 곡식을 빌려주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평창은 위를 평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치솟을 때 그 치솟는 물가를 평평하게 하는, 그래서 물가를 조절하는 기관이 상평창이고요. 동서대비원은 뭐냐? 동서대비원은 문종 때 만들어진 거고요. 이 가난한 백성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경의 동쪽에 서쪽, 동서 양쪽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경에는 설치하지 않고 개경의 동서쪽, 그래서 동서대비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동서대비원이니까 동쪽, 서쪽 이런 얘기죠. 동쪽, 서쪽을 막 떠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서 동쪽, 서쪽으로 막 떠도는 사람들한테 숙박, 잠잘 곳 제공해주고 의료 혜택 주고, 이게 바로 동서대비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의탁할 곳이 없는 백성을 돌보다, 그러니까 동쪽 서쪽으로 어디 의탁할 곳이 없이 동쪽 서쪽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만든 게 동서대비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번 가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수령 7사에 대한 거고요. 수령 7사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어요. 수령 7사는 수령이 해야 될 7가지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농상성, 농업을 항상 장려하고, 부역균, 부역을 균등하게 하고, 호구증, 호구를 증가시켜라. 그래서 호구를 확보하고, 사송간, 소송을 간결하게 해라. 간활식은 뭐냐면은 간활, 교활하고 간사한 걸 식이 불식시키다, 멈추게 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사하고 교활한 거를 그치게 한다. 그래서 당시 조선시대에 향리들이 간사하고 교활하게 막 부정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걸 간활식이라고 합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걸 그칠식, 불식하다, 불식시키다, 이런 얘기고, 향리 부정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흥은 학교, 교육을 진흥시키고, 군정수, 군정을 좀 안정시키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문자를 따면 농부호, 송간, 학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학군을 빼면은 고려 수령 오사가 됩니다. 두 문자가 농부호, 송간, 학군이라고 그랬죠. 무슨 뜻이냐면은 지방 수령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지방 농민들이 좋은 학군 찾아서 자꾸 서울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이 이들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한 게 최고의 학군을 자기 있는 지역에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엄청 좋은 학군을 만든 거래요. 그랬더니 농부호, 호가 좋을 호예요. 그래서 호 좋아서 농부들이 좋아서 송간, 숑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좋을 때 뿅 간다, 숑 간다 이런 얘기 하죠. 간다, 숑 간다. 그래서 농부가 좋아서 숑간 학군이다. 이런 학군을 만든 거예요, 수령이. 그래서 농부호, 숑간 학군. 농이 농상성, 부역균, 호구중, 사송간, 간활식, 학교흥, 군정수에서 농부호, 농부가 좋아서 숑간 학군. 이게 수령 7사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호구를 늘게 할 것. 그래서 농부호 좋다. 호에서 해당하는 거고요. 학교 교육을 장려하는 거. 농부호, 숑간, 학군에서 하게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령의 비리. 이건 없고요. 원래 향리죠. 향리 부정을 방지하는 건데 수령으로 나왔으니까 3번이 답이고,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거. 부역균. 부역을 균등하게 해라. 이게 뭐 공정하게 세금 징수하는 거죠. 10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다. 그래서 이건 비변사를 뜻하고요.
비변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거는 흥선대원군 때 축소 폐지됩니다. 자, 비변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조선 전기에 일본과 외구와에 있었던 발생했던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야 되고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 처음에 스시마섬 정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삼포 외구들에게 삼포 개항하고 그 다음에 이 삼포 개항에 대해서 개해 약조를 맺고요. 그랬는데 외구들이 삼포 외란을 일으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임신 약조를 체결을 하고요. 근데 또 사량진 외변을 일으켜요. 이 사량진 외변에 대해서 정미 약조를 체결을 하고요. 그 뒤에 을묘해변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임진왜란이 또 일어나고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이거에 대해서 기유약조를 체결을 해요. 두 문자로 따면 이렇게 돼요. 스시, 삼, 개, 삼, 임신, 사, 정, 을, 외, 제, 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 일본 외구와의 사건 두 문자로 따면 스시, 삼계삼, 임신사정을 왜 제기하냐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문자 이 의미가 뭐냐면은 제가 스시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막노동 알바해서 최고급 스시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막 침을 뚝뚝 흘리면서 막 먹으려고 막 하는데 옆에 갑자기 임산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신세한탄을 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임신 8개월인데 3일 동안 굶었어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뱃속에 아기가 걱정해요. 아유, 우리 아기 막 이러고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스시를 먹을 수가 없겠죠. 옆에서 너무 눈치를 주니까. 그래서 저는 눈물의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제가 먹으려고 했는데 제 이 스시 삼키세요. 예? 그러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잘 먹으려고 하는데 임신 사정을 왜 제기해? 왜 제기하는겨? 스시 삼키세요. 그러면서 나 혼자 임신 사정을 왜 제기하는 거요? 하필 이때 이렇게. 그래서 두 문자가 스시 삼계삼, 스시 삼키삼, 스시 삼키세요. 임신 사정을 왜 제기하는겨? 이렇게 두 문자가. 그래서 요 두 문자가 바로 외구와 있었던 사건들 쭉 일련의 사건들을 두 문자로 짠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제 비변사 볼게요. 비변사는 비가 대비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변이 있나 할 때 변이. 그래서 변을 대비하는 기구가 비변사고요. 그래서 처음에 삼포회란 때 임시기구로 설치되고 을묘해변 때 상설기구가 되고 임진왜란 때 최고기구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임시기구로 설치된 건 삼포회란 때예요. 왜 그러냐? 이 스시 삼키삼 임신사정을 왜 제기해? 여기서 보면은 처음 일본 외구와 우리나라의 관계를 보면 스시마섬 정벌하고 그 다음에 그냥 삼포를 개항을 해줘요. 삼포 개항에 대해서 개해 약조를 맺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이 바로 삼포 외란이에요. 처음 외구가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삼포 외란이 바로 뭐냐? 최초의 외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포 개항을 하고 좀 있다 보니까 외란을 일으킨 거예요. 외구가. 그래서 최초로 외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구가 난을 일으켜? 이거에 대해서 좀 이런 변이 있나? 이러면서 이 변을 대비하기 위해서 비변사라는 걸 설치를 하는데 처음에는 처음으로 외란이 일어났으니까 그냥 임시기구로 처음엔 설치를 한 거예요. 뭐 임시기구로 변을 대비하는 기구를 만들자 해서 비변사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변사가 상설기구화되는 건 을묘해변 이후예요. 을묘해변 이후에 우리는 비변사를 상설기구화하고 제승방약 체제라는 걸 도입을 해요.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을묘해변은 어떻게 의미를 부여했냐면은 을묘해변을 울면서 겪은 외변이다. 울면서 겪은 외변. 그러니까 그 정도 외구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을묘해변에서 울면서 겪을 정도로 굉장히 데미지가 컸던 거예요. 조선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타격이 컸어요. 울면서 겪은 외변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타격이 컸다는 얘기는 외구가 만만치 않구나. 얘들이 심상치 않은 애들이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외구가 그냥 어쩌다 한번 뭐 난을 일으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네들은 만만한 애들이 아니야. 울면서 외변을 겪고 난 다음에 외구 얘네들이 만만치 않아. 이러면서 외구는 항상 조심해야 될 존재다. 이놈들은 보통 놈들이 아니야. 울면서 외변을 겪고 나서 심상치 않은 적이라는 걸 깨닫고 항상 조심해야 될 존재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변사가 원래 임시기구였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상설기구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비변사를 상설기구화합니다. 이게 바로 울면서 외변을 겪고 난 다음에 이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비변사를 상설기구화하고 이게 울면서 겪을 정도로 크게 데미지를 입어보니까 외국 얘네들이 만만치 않네. 이게 그냥 소규모 부대 가지고는 얘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대규모로 방어하는 체계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승방약 체계가 제승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싸우는 게 제승방약 체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어 체제도 외구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고 바로 제승방약 체제, 모두 다 함께 들고 일어나서 싸우는 대규모 방어 체제인 대승방약 체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비변사가 최고 기구화된 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고생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고 난 다음에 임진왜란이 최고 기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은 비변사에다 다 모아놓고 여기서 이제 임진왜란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 비변사에 모든 잘 나가는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 비변사에서 정치도 같이 그냥 논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진왜란 이후 최고 기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정무와 군무, 정무는 정치예요. 정치도 담당을 해. 군사 문제도 담당을 해. 이러면서 최고 기구화 되더라. 이런 비변사를 폐지한 건 대원군 때. 이게 비변사가 너무 힘이 세지니까 비변사가 정치 기능도 있고 군무 기능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힘이 세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비변사를 폐지하고 정무, 정치 기능은 의정부로 돌리고 군무, 군사 문제는 삼군부로 기능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이 비변사의 구성원도 좀 알아야 되는데 잘 나가는 사람 다 있다고 그랬죠. 전현직 정승 그리고 원래 2호 예병 현공 6조잖아요. 6조 중에서 공조는 빠지고 나머지 5조 판서들이 다 붙고 오군영 대장 당연히 붙고요. 강화 유수 원래 유수도 4개의 유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강화 유수가 붙어요.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 다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될 거는 6조 중에서 공조 판서 빠지고 4유수부 중에서는 강화 유수만 참석을 하더라. 이 두 개를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6조 중에서 공조만 빠진 거는 공조는 공조 공 좀 줘. 그래서 공을 줬더니 공 가지고 노느라고 비변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6조 2호 예병 현공 중에서 공조 판서는 빠졌구나. 그리고 4개의 유수부가 있었죠. 4개의 유수부 개성, 강화, 수원, 광주 4개 중에서 강화 유수는 참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외적이 서울 침입할 때 배 타고 오면은 서해로 들어오죠. 서해로 들어오면 서해에 강화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도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우리 한양 옆에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위치예요. 그래서 강화 유수는 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모인 비변사에 강화 유수도 참여를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11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악 10도와 주자 서절 요 하면은 이황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황에 대한 얘기는 이황은 일본 성리학에도 발달을 이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황과 이이는 비교해서 보면 좀 암기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이황은 경상도 영남학파고 이이는 기호학파, 경기도 지방의 기호학파예요. 그리고 이황은 동인이고 주리론을 주장을 했고 이이는 서인이고 주기론, 좀 더 현실적이었죠. 그래서 이황의 스타일이 뭐냐면은 조용히 공부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퇴계 이황이라고 그러잖아요. 퇴계가 계곡으로 자기 고향으로 물러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계곡에 물러나서 조용히 공부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온리 성리학자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 반면에 이인은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뭔가 막 개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10만 양병설 이런 거 주장한 것도 뭔가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황과 관련된 향약은 예안 향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갖춰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이황은 조용히 자기 고향으로 조용히 물러나서 거기서 공부만 하기를 원하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래서 호가 퇴계예요. 퇴계, 계곡으로 물러나다. 이런 뜻이고, 자, 또 도산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황은 도와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성리학이라는 도를 굉장히 열심히 닦은 이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성리학이라는 도를 닦아서 그런지 도와 연관이 많다. 그래서 도산서원, 네, 도가 있고요. 성학십도가 있습니다. 이는 성학집요인데 이 이황은 성학십도예요. 그래서 도와 관련이 있구나. 성리학이라는 도를 열심히 닦아서 그런지 도와 관련이 많더라. 이황은. 그리고 이인은 해주향약, 청주향약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인은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뭔가 막 현실 정치에 요구하는 게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주향약에서 해주, 뭔가 해주오, 청주, 청을 줄 테니 해주오. 그래서 청해주오, 청을 줄 테니 해주오. 뭔가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이더라. 그리고 소현서원, 자운서원도 이와 관련된 서원인데 이거는 이황과 비교를 했을 때 소현, 어리지만 현실적인 이황에 비해서 이가 어리죠. 하지만 더 현실적이죠. 그래서 어리지만 현실적인에서 이 자운에서는 이제 더 어리잖아요. 이황에 비해서 이가. 근데 윗연배 이황과 자웅을 겨뤘다. 이가 어떤 주리론, 직위론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황과 자웅을 겨뤘어요. 그래서 나이는 어리지만 이황과 자웅을 겨뤘다 해서 자웅에서 자운서원. 이황과 자웅을 겨룬 이에서 자웅에서 자운서원 연결을 하시면 돼요. 저서를 보면 이황은 성학십도라고 그랬죠. 도와 연관이 많으니까. 이는 성학집요, 경몽요결. 요가 요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학집요는 요점을 모으다. 그래서 좀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써도 요점을 모아서 딱 필요한 것만, 요점을 딱딱 뽑아서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좀 현실적인 이는 책을 써도 좀 뭔가 요점을 딱딱 뽑아서 찝는. 그래서 요가 많이 쓰이더라. 이황은 도를 닦아서 그런지 도가 많은데
이의는 요가 많더라. 요점을 좀 중히 여기더라. 그리고 저서 두 번째 보면 주자서절요. 이황의 별명이 동방의 주자예요. 그래서 주자서절요라는 게 있고 전습록변 그러면은 전습록에 대해서 변을 달았다. 그래서 전습록이 양명학에 대한 책인데 이거에 대해서 변을 달아서 아 양명학 쉐시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 기자실기는 첫 글자 기자실기 첫 글자랑 끝 글자가 같죠. 이도 첫 글자랑 끝 글자가 같죠. 그래서 이는 이 기자실기는 이가 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동호 문답 동호 같을 동 부를 호 같은 걸 부른다. 같은 걸 부르는 거죠. 같은 글자죠. 그래서 동호에서 같은 걸 부른다. 같은 걸 불러. 이렇게 해서 이를 연상하시고요. 만원 봉사에서는 10만 양병설을 생각하세요. 굉장히 현실 정치에 참여한 이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원 봉사도 10만 양병설을 연상하셔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타로 보면 이왕이 백운동 서원을 소수 서원으로 공인받게 했고요.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줬습니다. 성리학이라는 도를 열심히 닦았기 때문에 더구나 또 경상도 영남학파잖아요. 일본과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황이. 그리고 이는 뭐 10만 양병설을 주장했고 대궁수미법, 노양 처소생 종목법 이런 좀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하면서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더라. 다른 지문 보면 여전론을 주장한 사람은 여전론이 뭐예요? 마을의 논을 공동 경작해서 공동 분배하자.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와 가까운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 이 실학의 대가 정약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화학파를 형성한 사람은 이 서울에는 성리학이 판을 치니까 마이너 학문, 양명학은 강화도로 가서 몰래 숨어 들어가서 강화도에서 연구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화학파를 형성한 거는 강화학파고 뭐 이 양명학의 대가는 뭐 정제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기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면서 기를 중히 여겼다. 뭐 이건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번 밑줄 친 반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옳은 것은 여기는 백낙신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진주 지역이니까 진주밀란 혹은 뭐 임술밀란이라고도 하죠. 이거고 이거에 대한 답은 4번이에요. 삼정이정청을 설치를 했다. 임술농민 봉기에 대해서 볼게요. 1862년 동학운동 2년 뒤고요. 진주밀란이라고도 합니다. 진주를 중심으로 확산됐거든요. 그래서 이 백낙신이라는 사람의 횡포에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동학농민운동은 뭐였죠?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가 원인이 됐고 이 진주밀란은 백낙신의 횡포에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아셔야 되는 건 임술밀란, 진주밀란이라고 하고 백낙신이라는 사람의 횡포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서 백낙신을 백낙신, 백날 낚시만 하다. 낙신을 낚시라고. 그래서 무슨 낚시를 했냐? 진주, 보석이죠. 진주로 여자 입술을 낚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백낙신은 백날 낚시만 하는 사람인데 무슨 낚시를 했냐? 진주, 보석을 가지고 여자 입술 낚시를 했다. 진주로 뭐 여자 꼬셔서 입술 낚시를 했다는 얘기는 뭐 키스를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든지 해서 백낙신, 백날 낚시만 하는 사람인데 진주로 여자 입술 낚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백낙신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진주, 보석, 진주에서 이걸 진주밀란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입술 낚시에서 입술에서 임술밀란이라고도 하지. 그래서 임술밀란이 진주밀란이고 백낙신한 사람이 원인이 됐다. 이걸 좀 더 줄이면 진주로 입술 낚시를 하다. 그래서 진주가 진주밀란, 입술에서 임술농민봉기, 낚시에서 백낙신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홍경래의 난이랑 임술밀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세도정치기 첫 번째 왕 순조 때 일어난 난이 홍경래의 난이고 북쪽 평안도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도정치기의 마지막 왕 철종 때 일어난 게 임술밀란이고요. 남쪽 경상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왕조에서 농민들이 난을 일으키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난을 일으키면 민심이 떠났다는 얘기고 그러면 거의 그 왕조는 끝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술밀란이 1862년이고 임술밀란은 뭐였어요?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홍경래의 난은 좀 이제 대접을 제대로 못 받은 뭐 몰락 양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으켰다면은 이 임술밀란은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임술밀란 다음에 세도 정치가 끝나고 고종이 즉위하면서 대원군 섭정이 시작된다. 그래서 임술밀란은 농민들이 일으켰고 이 임술밀란으로 인해서 세도 정치기가 끝나더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임술밀란의 영향을 보면 삼정이정청을 설치를 해요. 삼정이정청은 여기 삼정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정문란을 개혁하는 기구예요. 이 임술밀란이 왜 일어났어요? 삼남 지방에서 삼정이 문란해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게 이 임술밀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정이 문란한 게 문제였기 때문에 삼정을 다시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했다. 이 삼정이정청에서 삼정을 보면 삼정이 문란해서 일어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난
임술밀란으로 인해서 삼정이정청, 삼정을 개혁하려는 관청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결을 보면 세도정치, 수수가문이 권력을 다 장악하죠.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정이 문란해져요. 그러니까 이 삼정이 문란해지니까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죠. 그게 바로 임술농민봉기, 임술밀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정문란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으니까 이거를 삼정을 개혁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서 세도정치는 끝났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백낙신 때문에 난이 일어난 진주밀란은 뭐였어요?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난 난이고, 요 난으로 인해서 생겨난 개혁기구는 바로 삼정을 바로잡는 삼정이정청이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지문 보면 호패법을 도입을 했다. 이건 태종 때고요. 집강소를 설치했다. 동아운동 이후고요. 연봉구등법은 세종 때죠. 호패법 도입만 볼게요. 태종의 배경지식 중에 하나는 아들인 세종을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 세종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여요. 그래서 재정이 빵빵해지니까 그 덕에 세종은 돈 걱정 없이 정치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종의 왕권을 위협할 만한 정적들을 태종이 미리 죽여요. 그래서 이 세종의 장인도 죽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태종은 세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래서 돈을 엄청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서 태종이 아들을 위해서 돈 모으는 방법이 뭐였냐?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이 납부 대상은 누구겠어요? 당시 옛날에는 사람과 땅밖에 없는 거예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호적 제도를 만들고 각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마다 호패를 차고 다니게 한 거예요. 정확하게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땅에서 세금을 거두려면 양전 사업을 실시를 해서 땅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호적 제도, 호적을 작성한 거예요. 호구를 작성을 해서 3년마다 호적을 작성했어요. 그래갖고 도대체 호구, 그 집집마다 몇 명이 있는지 이거를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호적을 작성하고 호패법을 실시를 해서 사람들에게 호패라는 걸 차고 다니게 한 거예요. 16세 이상의 남자들은 호패를 차고 다니게 해서 그 사람의 신분증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 호패법을 차고 다녔다.